네, 안녕하세요. 한국 가톨릭 중등교육 100주년을 기념하는 심포지엄의 사회를 맡은 가톨릭 평화방송 아나운서 김슬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올해는 한국 천주교회가 중등교육을 시작한 지 10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1922년 경성유지재단이 동성고등학교를 인수한 후부터 근현대 교육에 이르기까지 100년의 시간 동안 우리 교회는 한국 중등교육에 이바지해왔습니다. 이를 기념하면서 한국 가톨릭 교육과 동성 중고등학교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본격적인 심포지엄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을 맡고 계시는 조한건 신부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조한건 신부입니다. 저희 한국교회사연구소는 동성중고등학교 그리고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과 함께 한국 가톨릭 교육과 동성중고등학교를 주제로 한국 가톨릭 중등교육 10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준비하였습니다. 동성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그 역사와 활동, 교육 철학 및 배출했던 인물들을 돌아보고 새로운 발전 방향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또한 2031년에 교구 설정 200주년을 맞는 서울대교구의 역사 안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가톨릭 교육의 역사를 정리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심포지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주관하시고 격려해 주신 여러 기관과 은인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무엇보다 훌륭한 학술 심포지엄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신 발표자와 토론자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한국 가톨릭 교육의 소중함과 가치가 더욱 알려지고 신자들에게 깊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도록 자극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어느덧 한국 가톨릭 중등교육 100년을 돌아다보는 시점에서 가톨릭 교육사의 지나간 발자취를 회고하고 새로운 100년지 대계를 전망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한국 천주교회의 큰 어르신이자 또 동성의 동문이시죠. 염수정 추기경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66년 전에 1956년 이 동성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동성학교 동문 염수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 천주교회는 선교사의 직접적인 그 복음 전파를 거치지 않고 연구하다가 신앙을 이렇게 찾게 되고 또 이 신앙 공동체가 이렇게 형성돼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세례를 받고 와서 신앙 공동체가 이렇게 그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이후 한국 천주교회는 끊임없이 이 성직자 영입을 위해서 힘썼고 또 성주자가 들어온 이후에는 그 박해 시대에도 사제 양성을 하기 위해서 1855년 제천, 원주 제천 배론에 그 신학교를 이렇게 설립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박해를 겪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체계적인 가톨릭 교육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1855년 배론에 그 신학교를 해서 신학 철학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그 가르치기 위한 기초학문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박해가 1862년 병인 박해가 나니까 끊어졌어요. 그러다가 1885년에 또 부원골 신학교를 이렇게 했다가 용산 예수성심 신학교를 이렇게 설립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그 박해 상황에서 체계적인 가톨릭 교육을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종교와 신앙의 자유가 찾아온 근대 이후에도 교회의 재정적인 부족과 또 일제가 사립학교 규제를 위해서 자행한
그릇된 교육 정책 때문에 초등교육기관만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신자 교원 양성 및 천주교 인재 발굴을 위한 중등교육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통감하고 또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동성중고등학교는 바로 이러한 시대적 필요에서 시작됐습니다. 동성중고등학교는 대한제국 시기 서소문박 합동에 설립된 사립 소위 학교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이후 1920년 소위 상업학교로 개편되고 1922년 서울대목구가 인수해서 남대문 상업학교 또 이쪽으로 이사해서 동성상업학교를 거쳐서 지금의 동성중고등학교로 발전을 했습니다. 동성중고등학교는 당시 한국천주교의 유일한 중등교육기관이었습니다. 올해 2022년은 서울대교구가 소위 상업학교를 인수해서 중등교육을 시작한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동성중고등학교의 시작을 알리는 사립 소위 학교의 설립부터 지금 동성중고등학교가 있기까지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가톨릭 교육의 미래를 조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심포지엄이 진행 동안 함께 고민해 주시고 한국 가톨릭 교육의 밝은 미래를 함께 희망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추기경님의 축하 말씀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이 시간이 더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님의 축사가 이어지겠습니다. 큰 박수로 무대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예수님,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들 모두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한국 가톨릭 중등교육 10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 가톨릭 교육을 돌아보고 전망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을 하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심포지움을 기획하여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를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심포지움은 서울대교구가 1922년 중등교육을 시작한 지 100년의 역사를 기념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문헌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가톨릭 학교에서 교육 사업 전체의 토대가 되신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계시는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복음에 의거하여 인간이 자신의 생각과 행동과 의지를 영위하고 참된 행복을 인생 규범으로 삼게 만든다. 학교 공동체의 모든 성원들이 개개인의 고유한 방법으로 이 그리스도교적인 안목을 가질 때 그 학교는 가톨릭 학교가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가톨릭 학교의 본질은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교육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 가톨릭 학교의 사명은 복음화와 전인 교육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복음을 선포하고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복음을 따라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이 하느님의 모상으로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가치들을 개발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톨릭 학교는 그리스도교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종교교육에 특별한 가치를 두며 교육자의 역할과
또 교회, 가정, 지역사회, 국가와의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 가톨릭 학교의 사명은 동성중고등학교의 교육 목적에서 뚜렷이 나타납니다. 공동체 분위기를 조성하고 덕성 교육의 강화, 교육 방법의 개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사랑과 봉사의 실천자로서의 구원의 누룩이 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동성중고등학교는 복음화된 인간상, 또 전인적 성장을 이룬 인간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번 심포지움을 통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사회에서도 가톨릭 교육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고 향후 한국 가톨릭 교육이 담당해야 할 사회적인 역할을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늘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포지엄의 본격적인 주제 발표에 앞서서 짧은 영상을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1907년 동성의 전신인 소희학교는 마을의 유지들과 시장 상인들이 뜻을 모아 자력으로 세운 학교입니다. 일제강점기 민학의 본산이자 실용교육을 통한 구국의 염원으로 운영되어 온 학교는 1922년 운영의 어려움으로 서울대목구에 인수되었고 한국의 가톨릭 중등교육은 그렇게 첫걸음을 내딛어 1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동성중고등학교는 일제강점기와 해방, 한국전쟁, 민주화운동과 같은 굵직한 한국 근현대사와 걸음을 나란히 해왔습니다. 굴곡진 역사 속에서도 동성중고등학교는 가톨릭 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한국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가치는 학생들의 삶에서 이정표가 되어주고 그들이 가야 할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톨릭 학교는 학생들에게 지식만 전수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동안 동성중고등학교는 세상과 함께 성장하는 리더, 진리와 사랑으로 세상을 위해 봉사하는 참된 지도자를 길러내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한국 가톨릭 교육 100년의 시간, 거룩한 빛을 내는 동성학교가 낳은 수많은 인재들이 세상을 밝게 비추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인 심포지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동성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본 개화기 일제 시기의 천주교회 교육 활동입니다. 지금부터 한국교회사연구소 이민석 선임연구원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한국교회사연구소의 이민석 대건 안드레아라고 합니다. 먼저 이 큰 행사에 발표를 맡게 해주신 동성고등학교 교장신부님, 저희 연구소 소장신부님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저의 발표는 동성중고등학교의 전신인 소희학교의 설립부터 소희상업학교, 그리고 그 이후에 한국천주교회가 인수하기까지의 역사를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동성중고등학교의 전신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사실 1898년 대한제국은 조선 대목구장인 미테일 주교에게 연간 1만 5천엔이라는 금액을 지원을 약속하면서 실업학교를 설립을 요청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조선 정부가 1880년대에 서구 열강들과 통상을 위한 외교관,
혹은 통역관의 필요로 외국어 학교를 설립하기에 이르릅니다. 이와 함께 서구 문물 혹은 서구 사상의 수용과 아울러 국민 계몽이라는 측면에서 근대 교육기관 설립 또한 주도를 했습니다. 그것은 대한제국 시기로 넘어와서도 계속 이어져 왔는데요. 그래서 대한제국 역시 조선 천주교회의 실업학교 설립을 요청하기에 이르릅니다. 하지만 이 파리 외방 정교회가 사목을 하고 있던 당시였는데요. 실업교육 설립 여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리 외방 정교회는 프랑스에 있는 다른 선교회에 지원을 요청했고 거듭 초청을 했지만 끝내는 실패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1899년에도 대한제국은 고등교육기금이라는 것을 마련해서 이 천주교회 요청을 하기에 이르고 그 당시 주한 프랑스 공사였던 폴랑시 공사와 미텔 주교는 대한제국의 교육 사업 담당 수도회로 마리아회의 한국 진출을 타진했고 이 역시 실패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사실 한국 천주교회는 성당 중심으로 하는 소학교 체제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제국 정부가 근대 고등교육기관의 설립을 제안했다는 것은 이 한국 천주교회가 소학교에서 이제 그 조금은 더 고등 교육을 할 수 있었던 실업학교 그리고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었던 계기였지만 안타깝게도 실패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 1907년에 와서 다시 미텔 주교가 교육 담당 수도회를 다시 재연김을 시도하기에 이르렀고 독일 베네딕토회가 그 성과로 1909년에 한국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네딕토회가 사범학교로서 숭신학교를 그리고 실업학교로서 순공학교를 각각 설립하기에 이르릅니다. 사실 그런데 이 숭신과 순공학교의 설립은 이전에 제가 아까 조선정부 혹은 대한제국 시기의 설립 활동에서의 그 개념과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이 일제의 사립학교 통제 과정 안에서 이 설립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일제는 이 1905년 을사보호조약 강제 체결 이후에 1906년에는 보통학교령, 사범학교령, 그리고 1908년에는 사립학교령 등을 반포해서 이 억압을 진행했고 1910년 한국을 병합한 이후에도 1911년에 조선교육령 그리고 1915년에는 이 사립학교 규칙을 반포하면서 식민지 교육 체계를 정리해 나갑니다. 이러한 일제의 일련의 교육 정책 하에서 숭신과 순공학교의 설립을 바라봐야 된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립학교가 대한제국 시기 우후죽순 생기게 이르릅니다. 그래서 이 사립학교의 설립 목적들은 사실은 이 민족교육을 통한 국권 회복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10년 한국 병합을 전후하여서 일제는 그 수많은 사립학교들을 탄압하기에 이르렀고 그들이 통제하는 이른바 보통학교 체제로 편입을 강요하기에 이르릅니다. 즉 이 일제의 조선인에 대한 보통학교 체제, 교육 체제는 동화와 그리고 일본인과의 차별을 통한 충량한 한국 신민 양성에 불과하게 이르릅니다. 일제는 이 수많은 사립학교 중에서도 특히 종교계 학교 또한 이 통제 정책의 일환으로서 구체적으로 통제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거듭 말씀드리는 숭신, 순공학교도 이 일제 종교 규제 대응해서 설립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먼저는 숭신학교 같은 경우는 일제의 교원 자격 규정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범학교로서 설립이 되었는데 이 교육 양성 시도 끝에 1회 졸업생을 배출하였지만 끝내 2년 만에 폐교하기에 이르릅니다. 순공학교는 사실 일제 때 일제는 이제 실업학교를 양성하고 지향했기 때문에 그 용인 하에서 운영이 되었다가 1920년 원산대목구가 설정되고 1923년에 이제 이주하게 돼서 학교 운영이 서울대목구에서는 중단하기에 이르릅니다. 이처럼 1890년대부터 시도되었던 한국 천주교회 고등교육 기관 설립은 이 베네딕토의
이 학교 설립이 중단된 이후에 1920년대에 이르러서야 다시 시작됩니다. 그것은 바로 1922년 서울 대목구가 동성 중고등학교의 전신인 소위 상업학교를 인수하고 드디어 중등교육을 시작하면서 다시 고등교육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동성 중고등학교의 역사를 바로 알기 위한 밑거름으로써 1908년 소희학교의 설립과 교육 과정부터 이해를 하고 그 이후에 일제 시기가 넘어간 뒤에는 소희 상업학교의 개편 과정, 그리고 서울 대목구의 소희 상업학교 인수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05년 일사보호조약 체결 이후 1910년까지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권 회복을 위해서 수많은 사립학교가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희학교가 생겨나는 이 1908년경에는 전국에 4,000에서 5,000개 정도의 사립학교가 존재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각 지역마다 20여 개 교에 가까운 사립학교가 존재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당시는 계몽운동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많은 계몽운동가를 비롯한 지식인들은 이 식사능업 그리고 교육의 진흥을 통해 국권을 회복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사립학교를 우후죽순 만들었습니다. 그와 함께 동성중고등학교의 전신인 소희학교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설립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아까 추기경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사립 소희학교는 이 서소문 지역 유지와 신사들이 이 서소문 지역의 학생들의 의무 교육을 위해서 지역민들과 함께 서소문 밖 합동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소희학교의 취지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 학교가 왜 설립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취지서에 따르면 그 당시 20세기 초에 제국주의 열강들은 부국강병을 했고 국민의 문명화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을 유년 시절부터 교육해서 애국심을 고취해 자국의 독립과 자유의 권리를 잃지 않았기 때문에 이럴 수 있었다고 강조를 하면서 소희학교 역시 국권 회복을 위해서 국민교육을 강조하면서 설립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국권이 흔들릴 때 이 국가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보이는 이 사립 소희학교는 1908년 9월 10일까지 입학 청원서를 접수를 하기에 이르렀고 그 이후 5일 이후에 9월 15일 날 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립자로는 이 발기인 중에 한 명인 박승환이라는 분이 설립자였고 교장으로는 그 당시에도 꽤 유명한 정치인이었던 이하영이 교장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이 초대 교장이었던 이하영은 이 중추원 고문을 맡는 등 바쁜 와중에 어쩔 수 없이 사임을 하게 됐고 사임 직후 6월에 동화약방 주인이었던 민강이 교장에 취임을 했고 그 이후에 학교 운영을 계속 이어왔습니다. 소희학교의 교육은 당시 다수 사립학교처럼 초등 정도였습니다. 초등학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교원 수는 당시에 12명이었고 학생 수는 123명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 사립학교 전체 교원 수의 평균에 따르면 이 평균이 8.7명 정도 되는데 이보다는 많은 편에 속했고 학생 수는 그 당시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평수는 80평이었고 교사 평수는 20평 정도였다고 기록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당시 여타 사립학교들과 비교를 했을 때는 조금은 협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초대 교장이었던 이하영의 별장에서 시작했기 때문으로 사려됩니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이 별장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협소하게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1911년 학생의 증가로 이 교사를 확장했다는 기사를 살펴볼 때는 일제 시기에 접어들어서는 규모가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대다수의 사립학교처럼 학비를 받지 않으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취지서에서도 살필 수 있듯이
이 당시는 교육이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의무 교육을 시행했기 때문에 이 설립할 때 가지고 있던 기본금 그리고 이 교육을 위해서 받았던 기부금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금과 기부금으로 충당을 했기 때문에 이 기부금의 비율이 높다는 점이 이 사립학교의 설립 자체가 체계적인 조직이나 재원을 갖추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의무교육이라는 교육 목적이 우선이 되어서 재원 확보보다는 그 앞서서 그 취지처럼 학교 설립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이게 소위 학교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이 국민교육을 위해서 설립된 이 사립학교들은 이 기부금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 일제의 사립학교 규제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위 학교의 학제는 4년제로 진행이 되었고 국어, 한문, 일어, 산술 등의 주요 과목으로 교과 과정이 이루어졌고요. 1년을 3학기제로 하여서 4월부터 8월까지가 1학기였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12월까지는 2학기였고 이듬해 1월부터 3월까지가 3학기였습니다. 교수 방법은 복식 수업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교사가 좁기 때문에 여러 학년이 어쩔 수 없이 같은 교실을 쓸 수밖에 없어서 이 복식 수업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또 이 동성 고등학교 100년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당시 학생들은 나이 차이가 심하여서 이 7, 8세의 어린이부터 20세가 넘는 심지어 결혼한 성인들까지 한 교실에서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업 시수를 살펴보면 1, 2학년들은 28시간, 그리고 3, 4학년들은 30시간으로 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소위 학교는 거듭 말씀드리는 1908년 9월에 학기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 지난 10월에 월종시험, 그러니까 월말시험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월종시험을 통해서 우등생과 급제생을 30여 명을 선발을 해서 부상으로 서적이나 공책 혹은 연필 등의 학용품을 지급하기도 했고요. 또 한편 이게 좀 재밌었습니다. 이 학기 시험이 끝나고는 이 학부형들에게 이 시험 성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람회를 개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숨길 수가 없듯이 혼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월종 시험이 끝난 이후에는 그 당시 대부분의 사립학교들이 이 상무교육을 중요시했듯이 이 소위학교 역시 이 가을운동회를 많이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910년에는 아연에서 운동회를 개최하기도 했고요. 또 창경원인가에서도 개최했다는 기록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회에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더라고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직원 그리고 내빈들까지 참여해서 크게 시행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사립 소위학교가 일제 시기에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제가 머릿말에서 말씀드렸듯이 일제의 사립학교 규제와 함께 이 개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거듭 말씀드렸듯이 일제는 1909년 2월에 기부금품 모집 취체 규칙을 공포합니다. 왜냐하면 사립학교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금으로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이들을 다 폐교시키기 위해서 이 학교 운영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규칙을 공포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립학교들이 이 폐교하기에 이르지만 다행히도 사립 소위학교는 폐교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계속 살펴보시겠지만 이 재정의 곤란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계속 토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의 사립학교 규제 정책을 중심으로 소위학교가 어떻게 개편되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일제는 학교 내에서 종교교육을 금지를 하고 교직원 자격 규정을 강화시키면서 규제를 하기에 이르릅니다. 사실 그런데 이 종교교육의 금지란 명목상으로는 이른바 정교 분리의 논리라는 측면이지만 사실상으로는 이 선교사들의 교육, 즉 외국 세력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교직원 자격 규정을 강화하고 모든 사립학교의 교원을 일본어로 교육할 수 있게 강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사립학교들은 폐교되거나 아니면 일제에 순응해서 정규 학교로 인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 이르릅니다. 이렇듯 이 규제 속에서 사립 소위학교는 다행히도 교사를 확충하면서 교육을 전개하기에 이르릅니다.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듯이 기본금과 기부금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1915년에는 재정 조달의 어려움으로 학교 운영이 곤란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소위학교 측에서는 인근 지역, 서소문 근처 인근 지역의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학교의 어려움을 처지를 알리고 경제적 지원을 호소하는 그런 기사까지 확인되기에 이르릅니다. 또 한편은 이 설상가상으로 당시에 이 학교 부지 일부가 철도 용지로 수용이 되어서 어려움은 가중이 되어서 그 당시 신문 기록에 따르면 교직원 봉급을 마련하기도 벅찬 상황에 이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이 1915년 9월에는 이 창립기념 행사를 거행하는 그런 기사도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념 행사에서는 취지는 이 민강의 교장 부임 이후에 이 교세가 확장되었고 심지어는 이 사립학교 가운데 유수한 지위에 있음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재정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이 되지 않아서 그 당시 이 민강의 지인이었던 그리고 이후에 교장 선생님으로 활동하는 이 방규환 선생의 기부를 통해서 칠판 등의 교구를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학교 운영상 기본이 되는 물품도 갖추지 못하는 상황이었지 않을까라고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힘든 운영 하에서 소위학교는 1918년에 오사카의 약재상으로 활약하던 후쿠시마라는 이에게 운영권을 이양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이 후쿠시마는 왜 이 인수를 했냐고 기록을 보면 사실은 이 약재상이기 때문에 약종계 교육기관 변경을 위해서 인수를 했고 심지어 이제 교사도 확충하려고 했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일신보는 사실은 이 일제의 기관지 역할을 하던 신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매일신보에 따르면 이 후쿠시마의 이 소위학교 인수와 이후에 약종계 학교의 변경은 이 일본인과 조선인 동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칭찬을 하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후쿠시마는 2층 교실을 신축을 하고 1918년 10월에 낙성식을 거행을 하는데 내빈으로는 이 항무국장, 경성 부윤 등 일제 당국자와 이완용, 이용식 등의 친일파, 더 나아가 이 학부형, 재학생 등이 참석을 해서 이 낙성식을 거행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위학교는 후쿠시마의 생각처럼 약종기 특수교육기관으로 변경이 아닌 지금의 소위 상업학교로 변경을 하게 됐고 그 이후에 상업학교 과정으로 입학할 학생들의 입학시험을 치르더라고요. 그래서 4월 15일에 이제 개학 준비를 했었는데 그 입학시험 합격자가 41명으로 정원에 미달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결생 모집으로 개교가 연기되었고 1920년 5월 4일 날 저희 소장신부님께서 말씀하셨던 을종 소위상업학교로서 개교식을 거행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런데 당초에 50명의 정원을 이 보결생 모집으로 60명 정원으로 개교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업학교의 전환을 이른바 경성상업계의 인재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교장 방규환의 용단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조금은 더 확장해서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제는 사실은 일제 당국의 요구에 의해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조선인의 중등 종결 교육으로서 실업교육 혹은 상업교육을 강조하는 일환하에서 이 소위 상업학교도 상업학교로 변경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좀 더 깊이 있게 좀 설명을 드리면 당시 일제는 조선인 중에서는 지도적인 인물을 길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업학교 혹은 상업학교를 통해서 기술이나
산업에 종사하는 이른바 심부름꾼을 다량으로 양성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이 실업학교 혹은 상업학교가 설립이 됐고, 소위 상업학교도 일제의 실용주의 교육 장려 정책의 전환의 방편으로서 이렇게 전환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조금 재미있으면서도 시쳇말로 우픈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당시 상업학교로 개편된 이 을종 상업학교는 이 서울에서 소위 상업과 설린 상업이 유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 이 두 학교는 똑같이 남대문 밖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등하교시 같은 전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 두 학교 학생들은 전차 안에서 서로의 학교가 더 좋은 학교라고 자랑 싸움을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하지만 사실 설린 상업이 기록에 따르면 소위 상업에 비해서 재정이 좋아서 시설이 우수했다는 기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소위 상업학교 학생들은 그 위세에 눌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당시 설린 상업 출신들은 그 소위 상업학교 교사로 부임하는 등의 일이 당연스러웠던 시대적 흐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린 상업 학생들은 이 소위 학생들에게 이렇게도 이야기했답니다. 나도 졸업만 하면 너의 선생이 된다 하는 농담을 하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이 소위 상업학교 학생들은 이 불쾌감을 토로를 했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설린 출신 교사가 사임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이 사임을 하고 난 뒤에 또다시 설린학교 출신이 다시 부임을 하는 것을 보고 이 소위 상업학교 학생들은 이 시설의 완비 그리고 교원 초빙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21년 5월 말에 동맹휴학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동맹휴학은 일제 시기에 빈번히 일어나는 그런 시대적 흐름이고요. 그 시대적 흐름상에서 이 소위 상업학교도 이 교육 문제를 토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위 상업학교는 이 동맹휴학 해결을 위해서 그 당시 이제 학부형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1920년대 초에 이 학부형회는 이 학교 발전을 위한 기부금 혹은 학교 경영 및 유지 방안 등을 위해서 많이 개최되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마다 이 소위 상업뿐만이 아니라 당시 학교마다 학부형회가 학교 경영에 경제적 도움을 줬고, 한편으로는 이와 함께 이처럼 이 지금 문제 제기가 된 것처럼 교원 해임 및 유임 그리고 동맹 휴학 등에서 학부형회가 주도적으로 이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모습이 빈번히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민족 문제이긴 하지만 학부형회가 일제에 의해서 독점된 학교 운영의 문제에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을 했던 것도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소위 상업학교는 1921년 5월에 동맹 휴학 사건을 해결을 하고 그해 7월 총독부 학무국의 보조금을 받아 시설을 완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었습니다. 하지만 기사에 따르면 교장 방규환이 주식 사기 사건에 휘말려서 고소를 당하는 등 학교 안팎으로 어수선한 상황은 계속 이어지고 있던 것이 확인이 됩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이 후쿠시마, 그 인수했던 이 일본인 후쿠시마가 약종 무역업으로 크게 성공을 했었는데 1920년 봄부터 어려운 상황으로 경제적 지원을 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교장이었던 방규환은 1921년 11월 9일 날 서울 대목구장인 미텔주교에게 소위상업학교의 인수를 타진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때 이제 미텔주교께서 이 타진하기 위해서 온 방규환 선생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개교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소위상업학교가 개교된 지는 이 당시에 3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 3년밖에 안 된 상황에서 학생 수의 부족, 그리고 수업 시수가 너무 적다, 그리고 또 인수 금액이 턱없이 많다라는 상황 속에서
인수를 주저했습니다. 또한 그 다음 날이었던 11월 10일 날 참사회를 열어서 서울 대목구에 1년 경비보다도 많은, 소득보다도 많은 운영 자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토로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럼에도 이 21년 11월 13일 날 종현 본당, 약현 본당 회장 그리고 청년회가 이 미테일 주교에게 소위 상업학교 양도권에 대해서 보고하러 오기에 이르렀고, 그 보고건은 두 가지입니다. 기증받는 상업학교로 중등교육을 설립하자. 두 번째는 주교, 그러니까 미테일 주교님이 이 사업을 위해서 돈을 바치도록 교우들에게 호소하면 될 것 같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미테일 주교께서 학교 운영의 유익성만은 인정하지만 학교 인수를 위한 재정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1922년 서울 대목구는 소위 상업학교를 인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천주교회 유지 신사들의 지원 덕택이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1922년 정도 되면 이것도 시대적 흐름과 봐야 되겠지만 1919년 3.1운동 이후에 이 일제는 제2차 조선교육령을 반포하는 것도 이 서울 대목구가 인수할 수 있었던 그 시대적 계기로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2차 조선교육령의 반포에 따라서 이 소위 상업학교가 을종에서 수업연한 5년의 갑종 상업학교로 변경할 수 있었고, 그 정원은 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50명 정원에 500명의 지원자가 지원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위 상업의 교육열은 거듭 말씀드리는 이 3.1운동 이후에 이 한국 근현대사의 맥락에서 살펴보면 1920년대 교육열 상승의 기류와 함께 확인을 해야 됩니다. 3.1운동 이후에 조선인들의 신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일제에 의한 보통교육의 확대 정책에 따라서 소위 상업학교가 1922년 9월 남대문 상업학교로 개칭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맺은 말을 통해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동성중고등학교의 역사 속에서 전신인 사립 소위학교는 소위 사회학교 그리고 소위 상업학교가 잘 드러나지 않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를 통해서 이 소위학교가 어떻게 설립이 되고 어떤 교육과정 그리고 어떤 개편 과정을 통해서 서울 대목구가 인수할 수 있었는지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동성중고등학교의 기원과 변청 과정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로써 저의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 서슬퍼런 일제 시기에도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교육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컸는지 잘 알 수 있는 발표였습니다. 또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해서 당시 지역 유지들이 사재를 털어서 만든 학교이기 때문에 동성고의 첫걸음이 더욱 뜻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서울대목구가 소위학교를 인수하고 개편하면서 시작된 가톨릭의 중등교육에 대한 첫걸음도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래서인지 가톨릭 교육기관으로 편입된 이후에 동성고등학교에서는 어떤 교육 철학으로 학생들을 가르쳤고 또 100년의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네, 이에 관련해서는 두 번째 주제 발표에서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동성고등학교의 역사와 교육 철학에 대해 가톨릭대학교 학부대학 김남희 교수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발표를 맡게 된 김남희입니다. 저는 동성고등학교의 역사와 교육 철학을 보는 데 있어서 에릭 프롬의 성격 지향 이론과 프란치스코 교황의 삶을 살리는 교육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929년 가을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창경원까지 전차가 오는 관계로 하차해서 박석고개를 지나서 해화동 학교까지 오는 게 일반적이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까지가 전차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봉래동에서 해화동으로 옮겨온 직후만 하더라도 동성고등학교에 이르는 길은 사람도 별로 없었고 나무가 울창하고 나이 어린 학생들은 학교 다니기가 다소 무섭다고 했었고요. 그래서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작은 오솔길이었는데 사실 이 길을 제가 창경궁에서부터 버스를 타고 저는 5분 만에 왔는데 그때 학생들은 얼마나 무서워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그 학업에 대한 그런 열의를 갖고 왔을까라는 상상을 하면서 왔습니다. 사실 100년이라는 역사를 제가 감히 볼 수 있을까 많이 제가 이 글을 수락하고 나서 많이 후회를 했습니다. 저 혼자 이 역사를 보는 것이 사실은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제 발표를 들으시고 저에게 많은 조언을 주시고 그리고 또 제가 한 해석에 대해서 또 반론도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해야 될 내용은요. 가장 중점적인 것은 챕터 2와 3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왜 오징어 게임이 들어가 있나 흥미로우실 텐데요. 그 오징어 게임을 제가 넣은 이유를 서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인간 중심 교육 100년, 공동체성 해본 교육 100년에 관한 부분에서 에릭 프롬의 이론과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삶의 기술이 그 에릭 프롬의 삶의 기술이 결국 프란치스코 교황이 강조하는 삶을 살리는 교육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전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입 부분에서 왜 그러면 오징어 게임에서 제가 시작을 하려고 했을까에 대한 고민이 서론 부분에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이 100년의 역사를 기본 텍스트는 동성고등학교의 홈페이지에도 있는 100년의 역사를 기본으로 했는데요.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제가 어떻게 감히 해석을 할 수 있나? 그럴 때 저에게 딱 떠오른 역사가가 이에치 카였습니다. 다 워낙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이에치 카가 던진 역사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가장 유명한 명제가 있죠. 역사란 역사가와 그의 사실들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과정이다. 현재와 과거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다라고 했었습니다. 이에치 카가 던진 이 질문은 사실은 세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 안에는 첫 번째, 역사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가 있습니다. 역사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라고 했을 때 사실 역사가가 해야 될 역할이 담겨 있는 거죠. 역사가 또한 자신이 사는 시대와 그 사회의 일원이라고 하는 점.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는 이에치 카가 과거와 현재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라고 한 게 아니라요. 현재와 과거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라고 하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가 과거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기점으로 역사를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왜 그러면 우리가 이 역사를 보고 있는가입니다. 왜라고 하는 질문 안에는 새로운 것 그리고 혹시 또 새로운 맥락 안에서 왜라고 하는 질문을 역사가 스스로가 제기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100% 사실이냐, 팩트 체크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안에는 역사가의 관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는 현재적 관점 안에서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한다는 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디로 그러면 이 역사는 갈 것인가, 내가 왜 이 역사를 왜 보면서 어디를 지향해야 될 것인가입니다. 여기에서 어디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 안에는 역사의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 진보에 기여할 때 확보될 수 있다라고 이에치 카는 말합니다. 분명 이 안에는 이에치 카의 맹점도 들어가 있습니다.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점, 진보적 역사관을 갖고 있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기도 하지만 제가 100년의 동성고등학교의 가톨릭 중등교육학교로서 이 100년의 시간을 보는 데 있어서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전망하고자 하는 역사의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전망해야 한다. 그리고 그 안에는 역사에 대한 진보적인
생각은 어느 정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동성고등학교가 한국 가톨릭 중등교육으로서 축적해온 그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 저도 이에치카의 어깨에 올라서서 100년의 시간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왜 고찰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문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부터가 아니라 현재를 먼저 보고 과거를 통하고 그다음에 미래를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제가 보고자 한 것이 오징어 게임이었습니다. 우선은 이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어떻게 흥행을 하게 됐느냐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새로운 TV 시청 양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텔레비전을 볼 때 수동적인 보기였다라고 한다면, 이 OTT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다 선생님들께서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경험해봤지만 한번 검색한 이후에 능동적으로 더 찾아가게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검색한 것에 유사한 컨셉들이 계속 등장을 하면서 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능동적 하기로 변형이 된 것이 이 오징어 게임의 흥행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게임이라고 하는 장르에 대한 익숙함입니다. 게임 중에 이제 이 장르로 봤을 때 데스 게임이라고 하는 건데, 이 데스 게임이라고 하는 거는 서바이벌 게임입니다. 다 오징어 게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그 회를 거듭할수록 이제 한 사람만이 유일하게 남는 게임인 거죠. 그런데 이런 데스 게임은 이미 여러 영화에서도 많이 나왔었는데 왜 굳이 한국에서 또 특히 이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흥행할 수 있었느냐, 그 요인이 바로 드라마적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이 오징어 게임에서 그 이야기가 그 어떤 다양한 뭐 부모님과의 관계라던가 사업에서 실패한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서구에서 해왔던 그 데스 게임에서는 그러한 요소들보다는 어떤 그 살아남는 그 과정이 더 이제 다이나믹하게 나오는데, 오히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인물에 중점을 두었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이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놀이가 이렇게 세계적 신드롬을 일으키게 된 것은 훌륭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흥미로운 거는 한국 자본주의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논의되지 못했다. 그리고 이것이 눈 감아졌다라고 하는 것에 저는 주목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은 교육계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왜냐하면은 이 데스 게임과 드라마 요소가 만들어졌을 때 극적인 요소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사실은 이 안에서 아이들의 놀이가 어른들의 놀이로 변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드라마를 아이들만 보면은, 그러니까 성인들만 보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이것을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아이들이 보게 되고 이걸 따라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게 되면서 사실은 이 안에 그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흥행에 이미 교육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군데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오징어 게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잔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에서는 이것을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학생들이 놀이를 모방하는 사례가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모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세계 각국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게임을 모방하다가 폭력성에 노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학부모들에게 지도 편달을 요청하는 공문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인천교육청과 부산교육청에서 이제 이런 공문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러면서 그럼 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한국 교육계 안에서는 어린들의 이 놀이로 변화된 오징어 게임에 대한 흥행은 좋다고 하더라도 뒷부분에 이 학생들에게 미칠 폐해성에 대해서는 왜 간과하고 있었는가. 특히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가톨릭 신문과 미디어를 통해서 오징어 게임에 대한 소개는 있었는데요. 문화 평론적인 것이 더 많았고요. 교육계 안에서 나온 것은 아쉽게도 한국인의 입으로 언급이 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는 한국 가톨릭 교육계에서 아동과 청소년에 미칠 위험성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부분에서 저는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황동혁 감독이 어느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작품만 두고 본다면 좋은 일인데 세상 사람들이 이 작품에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서글프다. 이 말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주목하고 싶었습니다. 이 서글픈 점이 무엇인지 찾는 작업이 이에치카가 말한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했고요. 동성고등학교가 가톨릭 중등교육 100년의 역사를 회고하고 교육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중요한 가치가 단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역사를 들여다봤습니다. 역사를 들여다보면서요, 처음 보통은 앞부분에서부터 제가 남대문 상업고등학교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999년 7월 14일 당시에 동성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김수환 추기경이 한 강연이 있었습니다. 그 강연의 일부였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키워드들을 보게 되면 인간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하느님을 믿고 자신에 대한 깊은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진정한 인간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톨릭 교육의 중심은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인간 중심이라는 교육에서 인간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심이 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 우선순위에 있어서 인간을 먼저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가톨릭 교육의 중심이 인간이라고 했을 때 이 김수환 추기경은 신앙적인 인간관을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적 인간관이라고 하는 단어는 김수환 추기경께서 직접 쓰신 단어였는데요. 우선 여기에 두 가지의 트랙이 있습니다. 우선 하느님을 믿는 인간, 이것은 그 동성고등학교의 교육 가치이기도 한 진리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진리를 사랑하는 인간인데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인간이면서 두 번째는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진 인간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 그러니까 진리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정의를 따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 이것이 인간중심 교육이었고요. 저는 이것이 김수환 추기경께서 그냥 이때 당시에 갑자기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100년의 가톨릭 중등교육의 역사를 쭉 훑으시면서, 아니면은 훑으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더라도 그 핵심이 이미 여기에 녹아나 있고 100년의 역사 안에서 저는 이 사례들을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인간에 대한 내면,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성찰을 한 학자들이 누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발견한 학자가 에릭 프롬입니다. 에릭 프롬이 꾸준히 탐색해온 것은 인간의 문제와 인간의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인간을 형성하게 된 사회 관계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에릭 프롬은 자신의 계보가 되는 프로이드 학자와 그 다음에 자신의 또 다른 마르크스 이론을 가지고 오면서 사회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을 정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의 관점, 인간에 대한 성찰을 하면서 사회 구조 안에서 인간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학자로 에릭 프롬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론에 대해서 아주 잠깐만 보겠습니다. 에릭 프롬은 인간의 성향 안에 인간의 그 내면 안에는 끊임없이 성장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첫 번째가 1차적인 성향이 있는데요. 이것은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자발적인 능력. 두 번째는 생산적인 성격 지향성인데, 이것은 1차적인 성향 안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산적인 성격 지향성 안에는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생산적 이성, 그 다음에 생산적인 사랑, 생산적인 노동. 제가 이것을 나중에 역사와 다 연결을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산적 이성은 그냥 우리가 이성적으로 사고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현실을 이성적으로 파악해가는 능력이에요. 저는 동성고등학교의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진리와 사랑이라고 하는 중요한 교육 가치관이 있는데, 그 진리 안에 하느님을 믿는 것도 진리에 해당되지만 또 그 홈페이지에 가보게 되면 탁월한 지성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탁월한 지성이 공부를 잘하는 지성이 아니라 바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내가 처한 이 자신의 상황을 잘 파악해가는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산적인 사랑, 사랑으로 관계를 끌어가는 능력이고요. 생산적인 노동은 세상을 창조적으로 꾸미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1차적인 성향 안에서 생산적인 성격 지향적으로 저는 남대문 상업학교, 그 다음에 동성고등학교가 가톨릭 학교가 되면서 사랑과 이성을 실천에 옮기면서 생산적으로 펼쳐나간 게 아닌가라고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향들을 가지고 생산적으로 펼쳐내는 것, 이것을 에릭 프롬은 삶의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선 1차적인 성향은 어디에서 발견을 할 수 있었냐면요. 바로 소위 상업학교, 소위 학교, 그다음에 소위 상업학교였습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자급자족을 하면서 사회와 민족 그리고 조국을 위하는 큰 일을 도모하게 한다라는 표현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직업만 좋은 직업만 갖는 게 아니라 안락한 생각에 젖게 하는 교육에서 탈피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기 일을 자기 스스로 일제 강점기 속에서 자립적인 인간을 양성을 하되 일본 제국주의 지배 속에서 자주적인 생활인이 되어보자는 당시 교사들의 안타까운 염원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발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실업교육은 하급 기술자 양성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소위 상업학교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의 선생님들의 그 노력, 염원 안에는 하급 기술자 양성을 표명하지만 그것을 지양하고 학생들의 내면에서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면서 자립할 수 있는 강렬한 소망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상업학교에서 끌어내려고 했었던 그 교육관을 저는 1차적 성리학 개발 교육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톨릭 학교가 소위 상업학교를 인수하게 되면서요. 이제 조금 더 가톨릭 인간관을 토대로 한 인간 중심 교육을 한다라고 보았는데요. 운영권이 천주교 경성교구로 이관이 되면서 당시의 경향 잡지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안에 보면은 나라 형편이 어려워서 학생들이 뭔가를 배우고 그 다음에 직업을 가지려고 하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세상에는 영리한 인격과 민족 주격에 있음을 알지 못한다라고 안타까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느님을 아는 신앙관, 그 다음에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하기 현실 세계와 관계를 맺으면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해 나가는 자립적인 인간을 양성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해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생산적인 성격 지향성 개발 교육인데요. 에릭 프롬이 말한 좀 더 적극적인 의미로 학생들에게 그 교육의 그 의지를 끌어내고자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생산적인 이성이라고 했을 때는 현실의 상황을 직시하되 그 실업교육을 도구적 이성으로 간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생산적인 사랑은 그 안에 끊임없이 수신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톨릭 학교가 되면서요. 그런데 이 수신 교육 안에 그냥 신앙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올바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보편적 인간성에 대해서 인격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제 강점기 안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다양한 활동들을 했어요. 운동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어떤 글을 쓰는 거라던가 다양한 문예 활동들도 많이 해서 이런 학생들에게 다양한 활동을 어려운 와중에서도 하게 하려고 했었던 것, 이것이 바로 생산적인 노동,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에릭 프롬은 생산적인 노동이라고 했을 때 자칫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뭔가 소득이 있고 결과가 있어야만 노동이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데 작은 일이라도 자신이 자발적으로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모두 다 노동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석한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인간 중심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저는 공동체성 회복 교육으로 간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성 회복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에릭 프롬의 이론 가운데 사회적 성격 지향성에 관한 이론입니다. 에릭 프롬은 제가 방금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인간 한 개인에게만 어떤 성격의 관한 부분 아니면 내면에 관한 것을 연구한 게 아니라 사회 구조 안에서 어떻게 확산시킬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한편으로는 우리가 현재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내면적 성격이 어떤 사회 구조 안에서 만들어졌는가, 그 유기적 관계를 연구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생산적인 성격 지향성이 그냥 개인의 어떤 발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회적 성격을 지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프롬은 열정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성격 지향성은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에도 있다고 보고 이것을 사회적 성격이라 명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릭 프롬은 사실은 교육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그 한 학생 한 명 한 명의 개인적 소양과 그다음에 그것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해내는 데 있어서 그 사회적 성격 지향이 두 개를 잘 할 수 있는 기관은 교육기관밖에 없다라고 본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의 그 사회적 기능으로 봤을 때는 어떤 그 동적인 적응을 유도하는 어떤 적극적인 기능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인 기능이 아니라 동적인 적응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기능은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에릭 프롬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교육을 한다는 것은 아이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한 부분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교육적 차원에서요. 왜냐하면은 개인의 성공만이 있는 게 아니라 결국 그 세계와 능동적으로 관계를 맺어나가면서 성취감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에릭 프롬이 맨 마지막에 사실은 고민했던 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였고, 그 대표적인 저서가 바로 건전한 사회라고 하는 저서입니다. 그래서 이 에릭 프롬은 건전한 사회를 통해서 이 건전한 사회는 곧 공동체성이 회복되는 사회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그 성격을 저는 그 백년사를 보면서 굉장히 흥미롭게 본 대목이 있는데요. 그 백년사 안에서 동성학교의 학생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감정 노출을 억제하는 듯하면서 큰일을 당하면 사자의 기상을 발휘하는 야성인이 바로 동성인이다. 그리고 말없이 자기 일에 충실하고 얌전하게 있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붓기를 태우고 있는 사색형이다. 이 표현이 저는 흥미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중적인 걸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얌전하고 내실을 기하며 책임을 다는 이 기상은 결국 이 동성고등학교에서 사회적 변화에 따른 사회적 성격을 계속 변화시키려고 했었기 때문에 이런 그 이중적이지만 사실은 한편으로는 자신의 내면에, 그다음에 자신의 성취를 기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야성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말없이 자기 일에 충실하며 안으로 불길을 태우고 있는 사색형 인간이 바로 천주교회 학교 운영과 새 교육령에 따른 남대문 상업학교로의 재정비로 사회 변화에 따른 새로운 욕구가 되고, 가톨릭 사상에 기반한 교육관, 이 교육관은 새로운 교육 방침이 되면서 동성인의 사회적 성격을 만들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회적 성격이 만들어진 사례를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과거에서 현재로 돌아와서요, 제가 항동혁 감독이 말한 작품만 두고 본다면 좋은 일인데 세상 사람들이 이 작품에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서글프다라고 있잖아요. 이 서글픈 점이 무엇인지를 오징어 게임에서 보게 되면 바로 순수한 놀이가 도박판으로 변질된 부분,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공동체성이 파괴됐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놀이가 도박판으로 변질된 것은 현대인들에게 생존 불안감을 안겨주고, 공동체성의 파괴는 결국 에릭 프롬 자신도 경험한 네크로필리적 사회적 성격 지향성이 바로 교육계의 사무라 현상을 낳는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비관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오징어 게임 안에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바로 뭐냐면, 게임 중에 유일하게 함께 협력해서 하고 있는 게 줄다리기 게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줄다리기 게임 안에서는 유일하게 소속될 수 있는 공동체 놀이였고요. 저는 그 안에서 동성의 사회적 성격이 바로 더 나은 사회를 향해서 동성인들이 키워나가야 될 사회 희망의 행동이라고 봤습니다. 그 희망의 행동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4.19 혁명입니다. 이 4.19 혁명 때 그전까지는 얌전하게 있고 자신의 그 내실을 기하던 이 얌전한 동성인이 바로 4.19 혁명 때 바로 같이 들고 일어나고 교육의 민주화를 위해서 함께 싸웠고요. 그 사례를 동성 백년사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구구절절하게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만 했었던 게 아니라 이 학생들이 다칠까 봐 선생님들이 같이 옆에 따라가지고 교장 선생님이 그 옆에 같이
같이 그 입원한 학생들을 다시 돌봐주고 이런 것 안에서 저는 학생들이 그 시위 대열에서 그리고 그 자신들을 보고 있는 선생님들을 경험하면서 서로 연대의식을 느끼고 그 닥치는 문제들을 창조적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그 경험이 바로 희망의 행동이었고 공동체성 해봉의 경험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사실 이 총동문회에서 이 4.19를 위한 끊임없이 기억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저는 그 점이 굉장히 높이 살만하고 이 동성이 계속 갖고 가야 될 사회적 성격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지막 부분인데요. 바로 에릭 플롬이 그러면 말한 그 비오필리에, 그러니까 네크로필리에가 아니라 결국 생명을 지향하는 이 희망의 행동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삶의 기술이고 삶의 태도라고 한다면 바로 저는 동성고등학교의 비오필리에 기반한 존재론적 교육의 씨앗이 또 다른 사례로는 스승의 생명을 구한 사랑의 헌혈운동이 있었는데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위험하다라고 간 이식 수술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했는데 동성 학생들이 다 가서 헌혈을 했고요. 거기에 김수환 추기경이 학생들을 보면서 뿌듯해하면서 그 극장 예매권을 또 1000매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걸 또 학생들에게 주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또 다른 또 하나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중요한 사회적 성격 지향의 사례인데요. 바로 동성고등학교에서 1년에 한 번씩 열리고 있는 성모의 밤입니다. 이 성모의 밤 행사를 통해서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진들을 보시면 학생들과 선생님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학부형들도 참여하고 계시고 선생님이 기도하고 또 학부형들이 기도하고 또 학생들이 거기에 응답하고 그러면서 단순히 신앙인을 키워내는 종교 행사가 아니라 바로 그것이 어떤 사회에 나가서 어떤 동성인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잠재된 가톨릭 신앙이 기반이 되는 하나의 사회적 성격 지향성의 태도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비오필리에적 교육, 그 다음에 이 동성인이 하고 있는 사회적 성격 지향의 이 교육들이 결국 어디로 이제 마무리가 되냐면 바로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 삶을 살리는 교육과 연결된다라고 봤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 교육의 본질적인 사명은 전적으로 포용에 투신하는 거고 포용을 위해 일하는 거다. 그리고 포용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아까 인간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뭉뚱그려서 인간이 아니라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살리는 그런 교육.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가능성을 열어주는 교육이어야 되고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사들이 그다음에 학교의 기관과 법인이 같이 가야 되는 다양한 그 길을 모색하는 희망의 행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목표는 사회를 위해 유용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회를 변혁할 수 있는 사람을 교육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우스갯소리로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세지 공장에서 소세지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똑같은 소세지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열매 맺음이 생산 결과와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은 제 발표문을 봐주시고요. 그러면서 교육의 출발점이 그러면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과거가 아니라 현재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현재에서 우리의 생각, 정서, 행동 그리고 무관심을 성찰할 때 진정으로 삶을 살리는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에치카의 를 언급했는데요. 이에치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세계에 대한 그 충만한 감각이 상실되는 것이다. 그리고 에릭 프롬은 1차적 성향, 생산적 성격 지향성, 사회적 성격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부에노스아이레스 대교구 교구장 시절에 제가 말씀드린 삶을 살리는 교육을 당시에 교사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변화의 두려움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는 이 변화는 사회에 얼마나 주목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변화에 경직된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느냐에 대한 경종을 불러일으키고요. 그러면서 동성애 가톨릭 중등교육의 100년의 역사는 이렇게 인간 중심 교육과 공동체성 회복 교육을 해왔지만 앞으로 우리가 어떤 교육을 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그리고 또 성찰하게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말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씀인데요. 어떤 학교들은 고객에게 상품을 제공하듯 교육을 합니다.
인맥과 환경과 수월성이 바로 그 학교가 판매하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좋은 교육 상품 판매가 우리 가톨릭 교육의 이유는 아닙니다. 우리는 윤리적 사명과 복음적 사명에 이끌려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뿐입니다. 우리가 교육에 참여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또 다른 세상과 새로운 인류를 향한 희망 때문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김남희 교수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동성고등학교가 한국천주교회로 편입된 이후로 가톨릭 학교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인간 중심 교육과 공동체성 회복 교육이라는 교육 철학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동성중고등학교가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최근에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를 예시로 활용해서 더 흥미로운 발표였습니다. 네, 이어지는 세 번째 발표의 주제는 인물로 보는 동성의 역사입니다. 100년이 넘는 오랜 역사 속에서 동성학교는 교회와 사회에 빛나는 수많은 인재를 배출해 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성을 빛낸 동문들에 대해 서강대학교 신학연구소 김선필 선임연구원의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인물로 보는 동성학교의 가톨릭 교육 성과와 한국 가톨릭 학교의 전망에 대해 발표를 하게 된 김선필 베드로입니다. 오늘날 가톨릭 학교 교육의 정체성이 위기를 맞고 있다고들 합니다. 국가의 지나친 개입과 입시 위주의 교육 문화 때문인데요. 이런 문제의식에서 2009년 동성고등학교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을 받고 진리와 사랑으로 봉사하는 인간이라는 권학 이념에 따라 가톨릭 학교의 정체성을 살리는 교육을 실시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결국 동성고등학교는 2021년 학교의 지위를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사실 동성고등학교는 한국교회 역사상 최초로 설립된 일반계 중등학교로서 한국 가톨릭 학교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런 학교마저 가톨릭 학교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것이 어렵다면 다른 가톨릭 학교들이 처한 상황은 어떨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가톨릭 정체성을 실현하는 학교 교육은 불가능한 것일까? 요한 보스코 성인께서는 교육은 마음의 일이라고 단언하셨습니다. 학교 안에 가톨릭 정신을 가진 교육자들이 하느님의 마음으로 학생들을 만난다면 국가의 규제나 경쟁 위주의 시대적 환경을 뛰어넘어 가톨릭 정신에 입각한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실 교육의 성과는 그 교육을 통해 양성된 인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동성학교가 가톨릭 정체성에 입각해 교육을 실시해 왔는지 확인하려면 상급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의 숫자보다는 출신 인재들의 면면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서울대교구가 동성학교를 인수한 지 100년이 지난 오늘 본 발표는 지난 100년간 동성이 배출해낸 인물들을 통해 동성학교가 추구해온 가톨릭 교육의 성과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동성학교와 한국 가톨릭 학교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 가톨릭 학교의 사명은 복음화와 전인교육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명은 동성학교의 교육 목표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즉, 참되자, 부지런하자, 책임을 다하자는 교훈과 진리와 사랑으로 봉사하는 인간이라는 권학 이념, 그리고 동성이라는 교명에서 뚜렷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편 동성학교는 한말 애국 계몽운동을 위해 설립된 소위학교로부터 애국 애족 정신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소위학교는 소위문, 즉 서소문과 서대문, 남대문 근처 유지와 주민들이 인재 양성을 위해 국권을 회복하고자 세운 민족 사학입니다. 이러한 애국 애족 정신은 소위학교의 권학 이념 속에 녹아들었고, 이는 1922년에 천주교회가 소위학교를 인수한 후에도 동성학교를 성장시키는 자양분으로서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성학교는 가톨릭 정신과 더불어 애국 애족 정신의 요람으로서 지난 100여 년간 진리와 사랑으로 봉사하는 수많은 인재들을 배출해 왔습니다. 지금부터 지난 시간 한국 사회의 가톨릭 정신과 애국 애족 정신을 구현해온 자랑스러운 동성인들의 면면을 살펴봄으로써 동성학교의 교육 성과와 가톨릭 학교 교육의 미래상에 대해 논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톨릭 학교 교육의 결실, 동성이 배출한 인물들입니다. 동성학교는 한국 천주교회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중등학교로서 그동안 수많은 천주교 성직자들을 배출해냈습니다.
이 가운데 특별히 기억해야 할 동성 출신 성직자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은 동성에서 배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세상에 드러낸 인물들입니다. 먼저 하느님의 말씀을 한국어로 번역한 동성인 선종환 신부님입니다. 지난 100년간 서울대교구는 동성학교를 통해 미래의 교회 지도자들을 양성하고자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1929년경 동성상업학교의 을조과정, 즉 소신학교 과정이 생기면서 더욱 명료해졌습니다. 선종환 신부는 1930년에 동성상업학교 을조과정에 입학했고 1942년에 사제서품을 받았습니다. 이후 유학을 떠나 성사학을 공부했고요. 1953년에 귀국을 한 뒤 대신학교 교수로 임용되어 사제를 양성하고 성서학 연구에 매진하게 됩니다. 그는 1958년에 창세기를 한글로 번역했고 이후 여러 구약 성경들을 잇따라 번역했습니다. 이는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었는데요. 당시 한국교회 성경 번역 작업이 매우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는 개신교회 측과 공동 성경 번역 작업에 참여하여 교회 일치운동과 성경 보급에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됩니다. 한편 당시는 수녀원에 들어가려면 일정 수준의 학력이 필요했습니다. 선종환 신부는 배우지 못한 여성들도 수도자의 삶을 원한다면 수도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랐고 이를 위해 성모, 영보, 수녀회를 설립했습니다. 그가 학교를 다녔던 일제강점기 시절 교회는 심각한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무료 교육을 실시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교육을 받은 선종환 신부가 배운 것이 없어 수도자가 될 수 없는 여성들을 위해 수녀원을 만든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한국 천주교회사 연구의 기틀을 닦은 동성인 최서구 몬시녀르입니다. 최서구 몬시녀르는 1935년에 동성상업학교에 입학하였고 1950년에 사제서품을 받게 됩니다. 그가 교회사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것은 동성 선배이자 신학교 은사인 선종환 신부의 권고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최 몬시녀르는 유럽으로 유학을 떠났고 독일의 본 대학에서 조선에서의 첫 대목구 설정과 가톨릭교회 기원이라는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한국에 돌아온 그는 대신학교 교수로 임용되었고 1964년에 한국교회사연구소를 창립하게 됩니다. 이후 교회사연구소를 통해 다양한 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이를 자료집으로 간행하여 교회사 연구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특히 미텔 문서의 발굴과 번역은 한말에서 일제강점기에 이르는 시기에 한국 천주교회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미텔 대주교가 작성한 일기에는 교회가 남대문 상업학교, 즉 동성학교를 인수할 때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서도 언급되고 있어 동성 100년의 역사를 돌아보는 데도 매우 유익한 사료적 가치가 있습니다. 이처럼 최서구 몬시녀르의 선구자적인 교회사 연구 여정은 한국 천주교회사 연구와 그리고 동성학교의 역사를 정립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한국인의 영원한 정신적 지도자가 된 동성인 김수환 추기경입니다. 김수환 추기경은 1935년에 동성상업학교 을조과정에 입학하였고 1951년에 사제서품을 받았습니다. 독일 민스터 대학에서 그리스도교 사회학을 공부하였으며 1966년에 마산교구장, 1968년에 서울대교구장에 임명되었고 1969년에 추기경에 서임되었습니다. 이후 제2차 바티칸 공의의 정신에 따라 세상 속 교회라는 사목 목표를 세우고 사회 곳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살폈습니다. 때문에 그는 지금까지도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꼽히고 있고요. 한국 교회 내에서는 그를 성인으로 추대하려는 10억 운동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김수환 추기경이 동성상업학교에 다니던 시절은 태평양 전쟁으로 일제가 한국인을 전쟁에 총동원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었고 학교 측은 이를 보고도 묵인해 주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은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회고합니다. 선생님의 그런 얘기, 여기서는 일제의 탄압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면 피가 역류하는 듯 울분이 치밀고 마음이 혼란스러웠다. 그럴 때는 신학생이 아니라 나라를 빼앗겨 신음하는 백성이었다. 선생님들이 조국애를 부추긴 건지 아니면 정의감이 부쩍 자란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일제에 대한 울분이 치솟을 때마다 그 심정을 일기장에 토해놓곤 했다. 이러한 그의 성향은 민족자강운동으로부터 설립된 소위학교로부터 이어오는 동성학교의 애국애족적 학풍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김수환 추경은 서울대교구장 재임 기간 동안 동성 중고등학교의 모 법인인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과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의 이사장을 맡아 동성학교의 성장을 위해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특히 그는 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학교 교육 사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1994년 9월에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을 설립하여 기존의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으로부터 학교 운영 조직을 분리시킵니다. 또한 그는 2005년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국가로부터 가톨릭 학교의 정체성과 종교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렇듯 가톨릭 학교 교육을 향한 김수환 추기경의 정신은 동성학교가 가톨릭 학교로서 정체성을 유지해 나가는 데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새로운 복음화와 교회의 가치를 추구한 동성인 염수정 추기경입니다. 염수정 추기경은 1956년에 동성중학교에 입학했고 1970년에 동성 선배인 김수환 추기경으로부터 사제서풍을 받게 됩니다. 2001년에 서울대교구 보좌주교, 2012년에 서울대교구장에 임명되었고 2014년에 추기경에 서임됩니다. 염수정 추기경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신자들의 신앙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교구장 재임 이후 2013년부터 매년 사목교서를 통해 전임교구장 정진석 추기경이 제안한 새로운 복음화가 교구 안에 실현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신자들을 독려했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는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강조하신 복음의 기쁨을 각 가정과 본당, 교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염수정 추기경은 사회적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낙태 찬성 분위기에 결연히 반대함으로써 생명경시 풍조에 맞서왔습니다. 이러한 그의 행보는 한국교회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순교로 신앙을 증거한 집안 조상의 모범을 따르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순교자의 후손인 염수정 추기경은 교구민들의 신앙생활을 위해 순교자에 대한 공경과 신심을 고취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이 서서문 성지 역사박물관 조성 사업입니다. 서서문막 내거리는 19세기에 벌어진 박해로 총 82명의 천주교 신자들이 순교한 땅입니다. 염수정 추기경의 관심과 노력 끝에 서서문막 내거리는 2019년에 서서문 성지 역사박물관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한편 염수정 추기경은 동성중학교 재학 시절 고등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회 기관지였던 경향잡지를 보고 사제가 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사례는 동성학교가 사제 성소의 못자리로서 많은 동성인들을 성소의 길로 초대하고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이렇듯 이어져온 동성의 역사는 2010년에 예비 신학생반이 동성고등학교에 설치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동성 선배이자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이사장이었던 염수정 추기경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었다면 동성고등학교 예비 신학생반의 설치와 운영은 아마 불가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동성의 빛을 받아 세상을 비추는 동성인들입니다. 동성학교는 진리와 사랑으로 봉사하는 인간을 양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많은 동성인들이 한국 사회의 누룩으로서 제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 만화의 대부 고우영 화백입니다. 고우영 화백은 동성고등학교 32회 졸업생입니다. 학교에 다니던 시절 추동성이라는 필명으로 만화계에 입문하게 됩니다. 그의 필명은 동성고등학교에서 따온 것인데 그의 만화 세계에서 동성이 빠질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는 임꺽정, 수호지, 삼국지 등 중국과 한국의 고전을 재해석한 연재물을 연달아 발간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만화가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는 만화라는 매개를 통해 우리나라의 과거와 현재를 가장 한국적으로 표현한 천재 만화가이자 한국 만화의 대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편 동성학교는 다른 종립학교들과는 달리 서울대목구가 학교를 인수할 당시부터 학생들에게 종교를 강조하지 않았고 천주교 분위기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도록 할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학교를 다닌 학생들은 오랜 시간이 흘러 천주교에 입교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우영 화백의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그는 50대 중반이 되어 세례를 받고 성당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동성에서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조금씩 꼽히기 시작하여 많은 청년들을 사제 성소의 길로 이끈 A.J. 크로닌의 천국의 열쇠를 만화로 각색하여 출간하기도 하고요. 또 홍문택 신부님과 협업하여 교리책 밖의 교리 이야기 시리즈의 그림을 그리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미국인에게 한국의 정신을 알린 태권도 대부 이중구 사범입니다. 1950년에 동성중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는 1956년에 미국으로 건너가 태권도장을 차리게 됩니다. 이때 미국 국회의원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고 또 중국계 무술 배우인 이소룡 그리고 권투계의 영웅 무하마드 알리 등과 교류를 하는 등 미국의 태권도를 알리는 데 헌신했습니다. 이처럼 그는 우리 민족 고유의 무도인 태권도를 미국 사회에 널리 전파하고 미국 지도층의 모범이 됨으로써 한국인의 정신을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다음은 진리와 사랑으로 봉사하는 영화배우 안성기입니다. 안성기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영화배우이자 동성 43회 출신입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5살 때인 1957년에 영화계에 데뷔했고 지금까지 60년 이상 배우로서 국민들의 끊임없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얻게 된 인기로 혼란스러웠던 그를 붙잡아준 것은 동성고등학교였습니다. 그렇게 젊은 날의 방황을 끝내고 영화계로 돌아온 그는 수십 편의 영화에 출연하면서도 그 흔한 구설에 휘말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자타공인 누구나 인정하는 훌륭한 배우이지만 그는 과연 훌륭한 배우는 어떤 배우일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겸손한 배우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 속에서 진리와 사랑으로 봉사하는 인재양성이라는 동성학교의 건화 이념이 떠오릅니다. 실제로 안성기의 통역을 일주일간 맡았던 일본인 무라야마 도시오는 그의 인품에 반하게 되어 그의 평전을 직접 쓰기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안성기는 오래전부터 봉사활동과 자선행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안성기는 교회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5년에 황우석 교수가 배아줄기 세포 생산에 성공했다고 발표를 했을 때 정진석 추기경은 황우석 교수의 연구활동을 적극 반대하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진석 추기경은 안성기에게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생명홍보대사를 맡아달라고 부탁하게 되는데요. 이때 그는 한치의 만서림도 없이 수락했다고 합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그는 걱정이 없지 않았지만 교회에 순명하는 마음이었다고 회고하게 됩니다. 자신에 대한 사회적 평판과 이익을 뛰어넘어 진리에 봉사하는 동성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언행입니다. 다음은 위인들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아주는 전기작가 이충렬입니다. 작가 이충렬은 우리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전기작가로서 한국 전기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연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는 동성 46회 출신입니다. 그는 2010년 간송 전형필을 시작으로 천년의 화가 김홍도 등의 전기물을 연달아 출간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잘 알려지지 않거나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위인들의 생애를 독자들에게 새롭게 드러내 보였습니다. 한편 그는 교회 인문에 대한 전기 집필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출간된 작품이 김수환 추기경 1, 2권이었습니다. 이어서 이태석 신부의 일대기를 그린 신부 이태석,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사제인 성 김대건 신부의 전기 김대건 조선의 첫 사제를 연이어 출간했습니다. 그런 이러한 교회 위인전을 통해 한국 천주교의 구성원들이 교회 위인들의 생애를 쉽게 접하고 이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아나갈 수 있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그의 교회 위인전은 동성 선배 최서구 monsignor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한국교회 역사를 기록하고 있으며 또 그것을 대중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기의 형태로 책을 출간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성학교는 한국교회사 연구 및 교회사 저술의 기틀과 방향을 선도적으로 제시하는 인물들을 지속적으로 배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교회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빛나는 동성을 일궈낸 스승들입니다. 수많은 동성인들이 세상 속에서 동성의 빛을 낼 수 있었던 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전해준 동성의 스승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기억해야 할 스승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동성학교의 기틀을 닦은 박준호 선생님입니다. 박준호 선생은 1924년 5월에 동성상업학교 2대 교장에 취임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 그는 서울대목구 청년의 연합회 회장을 맡는 등 교회 활동에 전념하였습니다. 특히 서울대목구가 남대문 상업학교, 즉 이 동성학교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의 취임 이후 남대문 상업학교는 1회 졸업생을 배출하고 을조 과정을 설정하였으며 해화동으로 교사를 이전하고 동성상업학교로 학교명을 변경하는 등 급속도로 성장하는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밤낮으로 동성상업학교를 위해 일하던 그는 교장으로 재직 중인 1936년 9월에 선종하게 됩니다. 당시 한국교회는 박준호 선생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박준호 씨는 신덕자요 교육가요 사업가였다. 교회 사업과 교육을 위하여 관적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폼을 바치고 정신을 바쳤으며 결국은 이런 입장에서 생명을 바쳤었다. 박준호 선생의 교회 사랑은 그의 자녀에게로 이어집니다.
경성의전, 즉 서울대 의대 교수였던 아들 박병래 선생은 1936년에 서울대목구가 성모병원을 설립하자 지체 없이 교수직을 내려놓고 성모병원 초대 원장을 맡았습니다. 이후 박병래 선생은 헌신적인 노력으로 성모병원을 이끌었으며 그 결과 지금의 가톨릭 중앙의료원이 존재하게 되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다음은 한국 가톨릭 학교 교사의 모범을 보여준 장면 박사입니다. 장면 박사는 1936년 11월 박준호 선생의 갑작스런 임종으로 공석이 된 동성상업학교 교장에 취임하게 됩니다. 태평양 전쟁으로 일제의 압박이 강하게 밀려오던 상황에서도 그의 탁월한 리더십은 동성상업학교를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서슬퍼런 일제의 압박 속에서도 동성상업학교를 민족정신이 살아있는 학교로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이후 그는 교장으로 총 17년간 재직하면서 학교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게 됩니다. 또한 그는 광복 후 상업학교를 일반 인문계학교로 전환하여 1946년에 동성상업학교를 동성중학교로 변경하게 됩니다. 한편 그는 학생들 사이에서 신앙의 모범이 됩니다. 노기남 대주교는 다음과 같이 회고합니다. 그는 언제나 궁극의 목적을 종교 거기에 두었다. 그는 모든 일을 은연중에 신앙의 정신으로 이끌었다. 교장직에 있으면서도 모든 행동과 교육 방법을 그리스도 정신으로 전교의 목적의식에 투철하여 자연히 학생들도 그의 신앙적 교육에 감화되어 많은 학생들의 이를 본받아 입교하기도 하였다. 광복 후 장면 박사는 정계에 진출하여 유엔 총회 한국 대표단 대표, 주미양 국대사, 국무총리, 부통령, 그리고 제2공화국 국무총리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의 정계 활동을 통해 확연히 드러난 민주주의를 향한 그 신념은 그가 몸담아온 동성학교에 그대로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960년에 일어난 4.19 혁명에서 동성학교 학생들은 목숨을 걸고 시위에 나섰던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한국 사회는 지난 100년 동안 격동의 시기를 보내왔습니다. 이러한 격동의 시기를 복음화와 전인교육이라는 한결같은 신념으로 함께해온 동성학교의 100년은 그래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지난 100년간 동성학교는 진리와 사랑으로 봉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애써왔고 그런 인재들이 한국 사회를 지탱하고 성장시켜 왔습니다. 너희는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동성인들은 개인의 이익보다는 민족과 교회를 우선하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 헌신할 줄 아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선언을 떠올리게 합니다. 가톨릭 학교는 발전하는 시대 상황에 마땅히 자신을 개방하면서 학생들이 지상국가의 복지를 효과적으로 증진하도록 가르치고 하느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봉사하도록 준비시켜 사도직 생활의 실천과 모범으로 인간사회에서 이를테면 구원의 누룩이 되게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동성이 배출해낸 인물들의 면모를 통해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제시하는 가톨릭 학교상을 구체적으로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급변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도 가톨릭 정신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해온 가톨릭 학원과 동성학교 구성원 모두의 노력 덕분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모진 비바람 속에서도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제자리를 지킨 덕분에 나무는 많은 열매를 맺으며 수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생명의 요람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강한 바람으로 나무가 뿌리채 뽑히기도 하지만 그 바람을 견뎌내면서 뿌리를 더 깊이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입시 위주의 교육 현실과 규제 일변도의 국가교육 정책이라는 비바람이 동성학교를 비롯한 한국 가톨릭 학교에 불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톨릭 학교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자 굳건하게 버티고 선다면 우뚝 선 저 나무와 같이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동성학교가 버텨낸 저 100여 년의 역사와 인물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